자산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세 자릿수는 넘어요. 지금 자산 세 자릿수 되기 전에는 그냥 한 종목밖에 안 했고요. 그 실적 좋고 싼 주식을 사서 길게 보유하자. 오늘은 이제 수원에서 오신 아이셋 아빠, 이제 전업 투자자 선진짱님. 이제 주식 투자 쪽 유튜브에서는 이제 와이스트리트가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이랑 몇 개 정도 출연하셨고, 저희 이제 김작가 TV 이제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네, 제가 말씀 그래서 죄송하고, 네. 근데 제가 이게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대호한테 미안한데 대호는 이 코스닥 상장사고 우리 김 작가님은 저기 회장님인데. 이 대호가 저기 삼성전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긴장이 좀 되고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이제 채널 관련해서 들으면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제가 아는 슈퍼게임 분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네. 이제 네. 김작가 TV가 옛날에는 성장주였는데 이제는 가치주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장기가 있었고 네, 무슨 이제 말씀인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점투자 선진짱님 이제 뭐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뭐 아무리 딴 거 다 빼고 계급장 떼고 결국 내가 얼마를 벌었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요 얘기만 좀 하고 일단 네? 제가 요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김 작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은데 그쵸. 이제 너네들 왜 이렇게 웃냐 이러실까봐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저도 그냥 일개 개미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래도 뭐 계좌는 안 좋아도 즐겁게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할 거고 그다음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 매우 잘 틀리고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뭐 시간 낭비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제 얘기 그냥 솔직하게 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여기 나오는 걸 반대했어요. 여기 나오는 걸 왜냐하면 왜? 여기 너무 유명해서 제가 뭐 출판이랑 유튜브 사업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나와서 이제 와이프 말로는 너 왜 여기 나와서 괜히 그러냐. 최근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 전업 투자자 이거 살인 사건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런 게 좀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김 작가님을 뵈러 우리 김 회장님 뵈러 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제가 혹시 문제 생기면 경찰서에 이제 신변 보호 요청해드릴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그래서 여자분들 이제 노파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좀 장에 상관없이 즐겁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시청자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제가 선진짱님의 이제 계좌를 이제 저희 촬영지에 잠깐 봤잖아요. 정말 완전 박살이 났더라고요. 박살 났어요. 최근에 사실 이런 장에서 박살 안 난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라 해지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주식 100%에다가 장이 빠지면은 레버리지도 좀 쓰고 그런 투자자라 저는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심각하게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금액 보면서 네. 이렇게 빠졌는데 괜찮으신 건가 싶을 정도로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또 너무 심각하게 맞아요.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도 듣기 힘드시니까 저희 이제 웃으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선진장님 주식시장 자본금이랑 투자 기간, 수익률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또 전체 자산은 뭐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거는 좀 실례일 수 있으니까 요거 앞에 3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미가 망하는 모든 길을 밟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저는 슈퍼개미도 아니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깡통을 3번 쳐봤는데 그게 이제 뭐 다 일반 개미들이 망하는 수순을 다 밟아봤어요. 그러니까 2008, 9년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 4대강 테마 거기 때 테마주 투자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바보같이 그 손학규 테마주를 사갖고 이제 거기서 또 한 반대 매매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제가 뭐 한 2000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2000대 초반에도 코스닥 투자했다가 한번 또 반대 매매 맞고 그 다음에 2011년 이때 제가 원래 학원 강사 출신인데 저희 학원 옆에 저랑 그 동갑내기 학원 강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작전주가 이제 입을 거쳐갖고 잘까지 오면은 거의 끝물이잖아요. 악마의 속성.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얘기한 종목으로 푼돈을 먹다가 이 사람 얘기가 계속 맞으니까 제가 그때
8천만 원을 샀어요.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근데 2010년, 11년에 8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 4억 원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상패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 상패를 맞고 제가 너무 이제 낙심이 컸고 이 3번이나 실패를 하니까 자존감도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실패를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경제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때 용돈으로 한 50만 원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 이 용돈 모은 걸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주식 접자. 그렇게 해서 그 250만 원을 모아서 용돈 아껴갖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제가 세운 목표치가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매해 30% 이상은 나야 내가 증액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2011년인가 10년인가 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250만 원으로 3년 투자를 해서 성과가 좋아서 그 4번째 되는 해에 그 제가 그때 중국 펀드 물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펀드 2천만 원 판매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자산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세 자릿수는 넘어요. 세 자리. 주식 투자금 세 자릿수는 넘어요. 500원 뭐 이런 거 아닌 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 자릿수는 넘어요. 수익률 보면 2011년 17%, 2012년 44%, 2013년에 98%였고 이제 자본금은 2011년 25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4년 차에 중국 펀드 판매에서 2천만 원, 한번 2,500만 원이 이제 주식 투자에 들어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2,250만 원. 2,250만 원으로 이제 그 이후에 수익률을 엄청나게 보유하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깡통 찰 때는 돌아보면 뭐가 좀 부족해서 3번의 깡통을 차셨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일반 투자자들 만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주식 투자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 배우고 있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막 너무 막 겸손 플레이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 솔직히 아직까지 막 운으로 벌었는지 실력으로 벌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에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조언을 할 때 너 이거 왜 집중 투자 못하니? 너 이거 종목 목숨 걸고 공부해서 너 종목 찾아갖고 집중 투자하고 레버리지 좀 쓰고 그래서 자산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적절치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좀 그래도 그나마 2, 3년 동안 사회 경험을 좀 쌓고 그다음 나이도 좀 들고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좀 있으면 50인데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그다음 투자 철학도 다 다르고 그렇죠. 견딜 수 있는 이 아픔의 크기도 다른 거잖아요. 손실의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후배들이나 지인들이나 만나면 가장 강조하는 게 투자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실적 좋고 싼 주식을 사서 길게 보유하자. 이런 거고. 근데 이 길게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 1년 주기로 종목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고 1년 정도로 교체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는 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2.5% 세금 안 내는 게 이게 몇 년을 거쳐서 쌓이면 이게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미국 주식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주식의 장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 아예 몰라서 미국 주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깡통 3번을 찼는데 그 이후부터 돈을 잘 벌었고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위기 이후로 이제 주식 자산이 급등한 걸로 아시는데 알고 있는데 돈을 벌게 된 계기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전에 갑자기 깡통 3번 차니까 이제는 모든 걸 알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투자 경험이 좀 많이 제가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11년 그때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투자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 상장 폐지 당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의 집중 투자 스타일이 김 작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김 작가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그 이채철 대표님이란 분이랑 투자 스타일이 제일 비슷하거든요. 두 분은 서로 친분 관계 없습니까? 친분 관계 없어요. 그냥 스타일이 비슷하다.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초집중 투자 스타일이에요. 그냥 지금 자산 세 자릿수 되기 전에는 그냥 한 종목밖에 안 했고요. 한 종목? 2011년 그때부터도 한 종목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종목씩 투자를 했고 근데 한 종목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워드퍼로 5배 이상인 종목은 아예 종목을 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출연해도 제가 이게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또 출연 안 하기를 고려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에 와서 제가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할 깜냥도 안 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는 제 투자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되게 엄격하게 선정하고 거기다가 어떨 때는 레버러지를 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밸류에이션은 그 네이버에 나오는 그게 나오는 북밸류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숨겨진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을 예상을 해서 그 실적을 땡겨오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베팅을 할 때 주식 투자 금액을 할 때 제가 손해볼 수 있는 룸이 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한 100% 보이면은 집중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와이스트릿에서 SBS를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짧게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3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30억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뭐 15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SBS 언제쯤 투자했던 거죠? 21년 3월이네요. 네, 2021년 3월에 SBS를. 그럼 요 얘기를 좀 길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뭐 베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베팅. 그러니까 그 손해볼 룸이랑 그 다음에 내가 벌 수 있는 룸을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베팅에 실패를 해도 내가 크게 다치지 않으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제 재산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SBS 같은 경우가 왜 이 베팅을 하는 시점이 좋았냐면 그 당시에 저기 그 조선구마사라고 아시죠? 조선구마사라고 그 드라마가 지금 중국풍 드라마로 찍히는 바람에 그 드라마가 이제 중간에 방영을 금지가 되고 그 시청자들의 이제 원성을 쌓고 방영 금지하게 되고 그때 그 증권사에서 추정한 그 방영 손익이 지금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이건 아니고 뭐 대충 맞을 거예요. 그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거가 YG랑 그다음에 롯데시네마에서 비용 부담을 해줘갖고 실제로는 SBS가 부담하는 이런 것들이 한 7, 8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그거를 좀 눈치를 챘고 그리고 SBS가 제가 한 2년 정도를 좀 추적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바로 매수를 하지 않고 제가 요 회사의 변화를 체크를 하다가 요 매수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이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다음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한 선입견이 가득 찰 때가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OTT 쪽에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SBS나 제작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이 변화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SBS는 그냥 방송국이고 이 방송국 실적이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주였어요.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주였던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 방송 광고 수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 광고 수입이 안 나오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그 방송국이 어떻게 했냐면 KBS, MBC, SBS 이 사람들이 드라마를 엄청 찍어갖고 드라마로 경쟁을 했었어요.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드라마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능으로 넘어갔죠. 네, 맞아요. 드라마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드라마를 줄이고 예능을 했는데 오히려 시청률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도 안 빠지고 예능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되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요 SBS가 이제 비용 통제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캐치를 했고 근데 요런 캐치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얘기가 섞이긴 하는데 분기 보고서를 보셔야 돼요.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하수랑 고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딱 두 부류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실적 추정 어떻게 해요? 종목 선정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실적 추정이나 종목 선정은 그냥 노가다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SBS도 어떻게 됐냐면 2021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 전분기 2020년 4분기, 2020년 3분기에 그런 조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부터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뭘 보여주냐면 방송국이 비용 통제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저는 철저하게 소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소수로 가는 게 확률이 되게 높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SBS를 공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거 방송국 해서 되겠어 이런 선입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갑자기 뭐 시장 얘기해서 좀 그런데 뭐 제가 시장을 잘 못 보지만 요즘 뭐 3% 같은데 이제 비관론자 나오면 뭐 엄청 뭐 찬양 일색의 글들이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돈을 벌려면. 그래서 그때 반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식 투자가 약간 이제 인문학이고 복잡계가 있는 게 여러 가지의 그 당시에 그 이제 산업의 변화도 많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SBS 말고 제작사 리레이팅이 그 2020년 한 3, 4분기 정도의 제작사 리레이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작사 리레이팅이란 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그 좀 트렌드에 빠르고 이제 전업 투자자인 사람들이 A스토리라는 제작사를 이제 탐방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A스토리 제작사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요 드라마 제작사, 중소규모 제작사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방송국들이 철저한 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국이라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SBS, KBS, MBC 이런 데서 중소규모 제작사한테 뭐 제작비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냥 겨우 100억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익만 보장해주고 그런 식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온 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 제작사들을 그렇게 좋게 대우해 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OTT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이제 리쿰률이라고 하는데 리쿰률이 어떤 거냐면 리쿰률이 한 120%라고 하면 제작비가 이제 100억이 들었을 때 드라마 판권을 120억에 팔게 되면 이게 리쿰률이 120%예요. 그런데 글로벌 OTT가 들어오면서 이 리쿰률이 한 130% 이상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비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이제 성장성을 보고 글로벌 제작사들이 들어오는 초입 시기가 2020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방 간 사람들이 그 A스토리 가서 드라마 이런 제작의 산업 변화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A스토리가 그 당시에 주가가 2배, 3배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흥국증권에서 조태나 애널리스트인가 그분이 이제 산업의 변화를 알리는 리포트를 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드라마 제작사들의 리레이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또 SBS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SBS가 그 시청률도 되게 잘 나오고 드라마 제작 편수도 되게 높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이라는 미명 아래 시총이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 보통 이제 큰 제작사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지금은 콘텐트리 중앙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제이 콘텐트리나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경우는 드라마 제작 편수를 한 편당 1,000억 정도로 쳐서 그거를 이제 캐파로 쳐갖고 그걸로 시총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제작 편수가 20편에서 25편이라 그게 한 2에서 2.5조 정도 시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이제 그 산업 변화나 뭐 이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SBS가 그 당시에 드라마 제작 편수가 10편에서 15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그때 뭐 한 3천억, 2, 3천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잠재력도 되게 높다고 생각했고 이런 잠재력들이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항상 회사를 볼 때 본업에다 플러스 알파 붙은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동물농장 다시 보기에. 그래서 그 유튜브 수익이 요거는 거의 뭐라 그러냐면은 봉이선달 대동강물 파는 시기거든요. 이미 올라간 거 맞아요. 편집해서 잘 아시죠? 올리고 그냥 그거 편집자가 글로벌이잖아요. 맞아요. 동물이니까. 편집자가 밤새서 올리면은요. 그냥 그거 뭐 그냥 무한 리필로 찍어내요. 그래갖고 그게 OPM이 90%예요. 그게 마진이. 그래서 거기서 해마다 100억, 200억씩 계속 증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SBS의 리레이팅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SBS를 집중 투자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이 포인트는 뭐 실적이 나와서 뭐 결국 올라가서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 주식을 매수할 때 하방을 먼저 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식 매수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다, 안 비싸다를 따지지 않고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 벌 거냐는 업사이드만 보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방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내가 사실 저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뭐 150억, 200억 영업이익을 예측을 해도 이거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동안 구력이 있지. 제가 영업이익 150억, 200억 예측했는데 설마 10억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가 잘 못하지만 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틀려서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도 네. 시장에 기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치지 않거든요, 별로. 제가 손해볼 거는 뭐 거래세나 거래 비용 정도 아닐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우선 SBS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사셨고 이미 없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 파셨죠? 한번 확인하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때 네. 매수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가 아마 그 조선구마사 나오면서 빠졌을 때 한 2만 원에서 한 2만 2천 원 정도 했고 네. 그리고 매도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했는데 이제 잘 팔게 됐는데 네. 근데 그때 매도할 때도 또 사연이 있어요. 네. 왜요? 그때 매도를 SBS가 안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SBS는 사실 전 지금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 딴 종목을 발견했구나. 네, 맞아요. 딴 종목을 발견했어요. 그때가 어떨 때였냐면 근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이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SBS가. 맞아요. 지금 근데- 4만 근데 5천 원이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운이 많이 작용한 것도 맞지만 왜냐하면 종목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SBS에서 50% 업사이드 보이는데 다른 종목은 100% 업사이드 보이면 갈아타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갈아타야죠. 예, 예.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작년 8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에서 10월. 네. 작년 8월에서 10월. 근데 작년 8월에서 10월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반도체 얘기 좀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PC랑 모바일이 거의 최악이에요. 최악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안 좋은 거는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 있었던 서버가 꺾이면서 서버 오더컷이 생기면서 서버가 중국에서 오더컷이 생기고 지금 미국 오더컷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작년 8월에서 10월은 뭐가 나왔냐면 PC 오더컷이 제일 처음 제기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PC 수요를 엄청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 PC가 재고가 쌓여갖고 오더컷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가 반도체가 되게 안 좋은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그 심텍 PCB 하는 업체 있잖아요. PCB 만드는 업체 그 심텍을 시총 8천억대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요것도 제가 아는 종목들은 제가 다 알람을 걸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람을 걸어놓고 적정 시총이 오면은 이제 매수 시그널을 넣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시총 8천억 정도의 매수 시그널을 넣고 제가 생각하는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업 PER로 지금 PO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PER은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하는 거고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는 POR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부채가 좀 많으니까 이제 POR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POR 4배 정도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하게 됐고 SBS 심택으로 갈아탄 거고. 예, 매수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다행히 또 좋았던 게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실적이 묻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되게 운이 좋은 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게 그날 실적 발표 날이 FNF랑 실적 발표일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FNF가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묻혀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간 내로도 엄청 사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2만 원 초반에 사서 한 3만 원 후반에 되게 단기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3만 원 중후반에 그때 이제 수익을 거의 한 달 만에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냈었고 그리고 이것도 살 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그때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한 1, 2년 추적하다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제가 심텍이라는 종목을 알게 된 거는 2020년 4월이에요. 네. 그 2020년 4월에 이 회사가 시총 2천억이었는데 유중을 1,000억을 해버려요. 근데 유중을 1,000억을 해버리면 이거 난리 났잖아요. 시총 절반을 한 거예요. 희석 물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주들한테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유중을 1,000억을 하면서 그때 가이던스로 900억을 제시한 거예요. 영업이익을. 네. 우리 지금 업황이 너무 좋아서 우리 공장 증설할 거야. 네. 그 대신에 우리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우리 900억 낼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시총 3천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900억이면 그럼 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 증설 공시를 잘 봐야 돼. 공시 볼 때. 그러니까 증설 공시에 답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는 네. 증설 공시 났을 때 추적해서 수익 냈던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총 2천억짜리 회사가 이제 유중 1,000억 하면서 시설 공시를 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이던스로 이제 영업이익 이제 900억을 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약해. PCB 업황이 이제 지금은 뭐 쇼티지다 어쩌다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주식 투자는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맞추기. 그러니까 제가 SBS 투자한 것도 그냥 SBS가 실적이 잘 나와서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전분기에 비용단 통제하는 거랑 유튜브 수익 나오는 거랑 요렇게 다 하나씩 맞추는 거잖아요. 아, 이것 봐. 비용단 통제에 성공했네. 유튜브 수익이 나오네. 그 다음에 SBS 투자할 때 또 도움됐던 게 CJ ENM의 미디어 사업부가 실적 발표를 먼저 했는데 그때가 또 실적이 얘는 일주일 정도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때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CJ ENM 미디어 사업부가 거의 SBS랑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하네? 그럼 여기다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심택도 이제 증설 공시만 나왔는데 이제 너무 약하잖아요. 네. PCB 업황을 내가 잘 모르겠어.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스터디예요. 스터디. 스터디를 제가 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스터디에 가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다른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스터디에는 IT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IT 전문가들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모든 스터디에 가면은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 다 있어요.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 다 있고. 그러니까 스터디 자체가 그 이제 스터디에 가입을 하면 이제 보고서를 써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처럼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종목 발표하고 그다음에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한테 시향을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심택이 그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 공급 계약을 원래 월 단위 계약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나 10개월치를 엄청 땡겨서 선납을 한 거예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마이크론이 선납을 하니까 이거 월 단위로 맺을 수 있는 계약을 이렇게까지 땡겨오면은 PCB가 지금 되게 호황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스터디에 지금도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IT 되게 잘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마이크론이 이렇게 땡겨오고 그러는데 그럼 PCB 업황이 호황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되게 호황이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삼성전자도 공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맺을 계약이 되게 높고 다른 타 업체도 아마 그렇게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께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물어보고 그러고 탐방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틀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틀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또 분기 실적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내 생각한 대로 나왔어. 그럼 홀딩.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이거 내가 지금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더 싸니까 사도 되겠네. 그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SBS도 20년 1분기에 실적 나오고 나서 제가 더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분기 실적 체크하고 회사 탐방 가고 그러면서 계속 실적 체크하면서 성장이 꺾이면은 그 주식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소수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어려운 건데 자꾸 쉬운 방법으로 하려니까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 보세요. 김 작가님 주식 공부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뭘 공부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주식 공부했어 그러면은 뭘 봤을까요? 유튜브.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 작가 채널은 봐야 돼. 이거는 무조건 구독하고 그냥 365일 틀어놓으세요. 이건 꼭 봐야 되고. 전에는 Y3 채널 가서 Y3 저 바꿨어. 넘어설 뻔. 김 회장님 바꿨습니다. 이제 대호 꺼져. 아니 이분이 전업 투자자인데 사회생활을 너무 많이 하셨네. 저 이제 김 회장님 딸랑딸랑해. 이제. 대호야 나 이제 너랑 안녕이다. 나 김 회장님 최측근이야. 하여튼 그래서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랑 리포트 본 게 다예요. 근데 유튜브랑 리포트 봐서 수익 안 나온다니까. 플러스로 그래 뭐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 저 탐방 못 가는데요. 탐방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사업 보고서 보고 스터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에서 증설 공시만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 나올 때 실적 좋은 회사들만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나오면 이제 전업들은 보고서를 다 봐요 일일이. 근데 그러지 말고 실적이 특별하게 좋았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출연해 갖고
이 회사의 이익의 질을 파악을 하면 돼요. 이익의 질, 이거 각도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표절해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률이 늘면 이익의 질이 좋은 건데, 매출 그대로인데 비용만 통제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그대로인데 일회성 이익이 붙거나 이러면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지속 가능성하고, 이러면은 이익의 질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그러면은 그게 잡히는 게 2020년 하반기인가에 그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쪽이 실적이 잘 찍히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추려서 물론 몇십 개 되겠죠. 추려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회사에 전화해봐서 일리가 있고 타당이 있고 공부가 되고 이런 회사 사서 보유하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유튜브 리포트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블로그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선진장 주식 공부방이라고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본 리포트들 다 올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이제 좀 딥하게 아시는 분들은 제가 리포트에 나오는 종목 안 사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리포트를 보고 종목을 사는 줄 알지만 리포트를 보고 종목을 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고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개인이 기관보다 이기려면 기관이랑 똑같이 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기관이랑 똑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기관은 제 기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관은 운용 자금이 크고 그다음 한 번에 사야 되니까 매크로 봐서 섹터 뭐 비중 다 조절하고 그다음 손절 라인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개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개인은 오히려 돈을 벌려면 물론 어렵지만 베팅의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리포트에 나오기 전에 종목 사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딱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기관이 커버 안 하면 사기 되게 힘들어요. 기관이 커버하고 실적 찍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관이 커버하기 전에 있는 종목을 내가 사서 들고 있으면 비교적 쌀 때 내가 사서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 얘기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야. 지금 보면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반도체 섹터는 완전히 작살이 났어. 그냥 소위 말하는 작살 났고 2차 전지는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맞춰서 시청자 질문은 제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